어느덧 네 번째 세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김형수 교수님으로 한국 동북아학회 회장이자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특별히 김 교수님은 동북아 지역 연구와 지방정부 국제협력 분야에서 다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쌓아오신 분이신데요. 김형수 교수님과 발표자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벌써 앞 시간이 빠듯해져 쉬는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커넥티드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61억 6,081억이죠. 6천만 지구 인구가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3억 정도는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의 룸 프로젝트 출발해서 스페이스X까지 4대 연결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인데요. 먼저 저희 세션이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세션에 비해서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데 저희 세션은 좀 주제가 도시 외교라는 주제로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서 이 발표자와 토론자를 이렇게 섭외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외교, 또 지방 외교의 미래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과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어떻게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두 가지만 어나운스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미 연결되어 계시니까 여러분 쓰고 계시는 노트북에 스타트 버튼과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고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걸 한쪽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이 되시면 언제든지 구글링을 하시든 네이버를 하시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에 계신 분도 같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또는 제주 특별자치도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률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별법, 이게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의 공식 명칭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또 혼내주는 JDC는 바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한 센터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4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2006년부터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현재 국제자유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발돋움을 하고 있는가, 플러스 이제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미래의 우리 청년들은 제주에서 출발해서 국제 자유도시를 향한, 그리고 제주에게 수없이 많은 지구의 인구들이 이주해오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앞 세션에서 다양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갖는 자유로운 도시로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가, 사실 이런 고민들이 되게 무겁고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래 학자들적 관점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고 또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이런 어려운 주제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는 국가적 관점에서, 또 국제정치적 관점, 우리가 말하는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의 관점에서 어떻게 도시 외교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국가적 측면의 하나 시각, 그러면 실제로 지방의 현장,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우리가 적경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걸 프론티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제주도를 가장 먼저 접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변방이 아니고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런 제주에서는 과연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이 세션은 제주도청의 청년을 관심 갖고 있는 청년정책국에서 기획을 해서 잡은 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요, 저는 19세기의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20세기에 태어나서요 지금 21세기 여러분과 앉아 있습니다. 3세대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요,
20세기에 태어나서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학문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가 어떻게 실용화되는지를 3대를 연결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에 저는 이 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발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론 이렇게 들어가면서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 청중 여러분께서도 고민해 두셨다가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요 홍석훈 교수님이신데요. 조지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셔가지고 통일연구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국립창원대학교의 국제관계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로 출발해서 최근에 이제 도시외교와 지방외교까지 굉장히 영역의 폭이 넓은 그런 입장에 서 계시고요. 두 번째 발표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 시각과 국가적 시각, 이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은 또 제주 안에서 오랜 생활 제주 현지에 계시면서 제주에서 성장하시고 제주의 미래를 꿈꾸는 젊은입니다. 그래서 김수님은 제주 특별자치도 청년 정책과 국제 교류 지원에 관련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좋은 선배님으로서 같이 모셔졌습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요, 이름이 좀 어렵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좀 무섭습니다. 이제 국가의 미래, 결국은 평화와 전쟁은 한 세트면서 튼튼한 안보 속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인데, 제주도는 우리는 이호도라는 중요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해양과학까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늘 영토 분쟁이 많죠. 이런 안보적 관점이지만 이건 동시에 평화롭게 하는 건 외교에 대한 측면에서 안보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기 박사님은 주로 북한에게 천착돼 있지만 최근에 지방외교를 중심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역시 제주의 지킴이십니다. 국제정책을 전공하시고 또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제주 지역에서 강의를 하시다 공교롭게도 우리 김선 선생님하고는 사제관계가 되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뜻한 바 있어서 제주 국제평화센터의 센터장으로 자리 계시면서 제주의 지방외교를 전략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 아마 도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십니다. 고경민 센터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자리에 가장 빛나는 초청자신데요. 저희들의 꼰대들의 얘기보다는 여러분과 더 밀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세 번째 토론자로서 이 포럼에 서포터지면서 청년대사 활동을 맡고 있는 최지성 학생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서윤인데 이름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족보를 바꿀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본 주제 좀 어렵긴 할 겁니다만 아주 재밌게 학교 수업하듯이 준비해 주셨다고 큰 소리 치셨는데 우리 홍석훈 교수님께 첫 번째 주제 글로벌 시대의 도시 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여러 학생들의 발표를 보고 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이곳 아름다운 섬 제주 이런 토론회 자리에 초청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이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이 인구 절감과 또 지방 소멸이라는 큰 위험에 이게 어떤 분들은 북한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젊은 분들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 국제정치학 또 이 국제관계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앞에 학생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제주가 왜 평화의 섬이 됐느냐, 근데 왜 우리가 도시 외교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런 것도 출발점을 좀 아셔야 되겠다. 또 그리고 왜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느냐,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책으로 남기고 여러분과 토론하면서 머릿속에 남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보편적 가치 또 다양성의 이해 여러 가지 화두들이 벌써 다 저희 발표에 녹아들었던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이, 요청을 받은 것이 청년의 글로벌 진출입니다. 글로벌의 진출도 되겠지만 회의 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결국은 티4텍이거든요. 주고받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은 국제 질서, 특히 글로벌 시대의 도시 외교란 뭐냐, 왜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게 됐느냐는 것이죠. 제가 20세기에 저 태어났다 얘기했지만 저 20세기에 태어났고 저 큰애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아빠 어디 가서 좀 말 좀 쉽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최대한 여러분하고 호흡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준비했던 게 바로 글로벌 시대의 탄생입니다. 이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죠.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또 신자유주의는 뭐냐? 바로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또 개인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집단, 예전에 집단에 집중했었죠. 봉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왕이 죽으면 안 되었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개인이 죽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구가 만들어 놓았던 이 신자유주의 질서, 특히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희 2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참 낯선 용어였습니다. 개인보다는 국가가 중요하고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시대에 살았죠. 물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닭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의 시대는 바로 동구 사회가 무너졌죠.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일이 통일했습니다. 동독이 망했죠. 제가 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우리도 통일이 곧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북한이 아직도 서바이벌 하면서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왜 북한은 이 글로벌 시대에 나오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 글로벌 시대 국제관계가 놓여 있다. 우리 한반도 문제가 얽혀 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아시아 태평양, 예전에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만 다뤘는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만큼 힘센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잘 살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 5,000년 역사에 지금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K-팝을 즐기고 있고 북한 사람들도 K-팝을 즐긴다고 해요. 작년에 평양 문화보호법이라고 한국말 보거나 말하면 죽인답니다. 사형에 처하거나 6년 이상의 교화형에 처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도 우리나라 문화에 젖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되고 있고 그 미래 시대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정보통신, 아까 SNS 얘기해 주셨는데 SNS를 통해서 우리가 다 여러분이 외교관이 될 수 있고 또 국제 문제에 참여할 수 있고, 예전에는 뭐 베를린을 간다든지 뉴욕을 간다든지 모스크바를 간다든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줌을 통해서 내지는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다. 21세기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AI가 모든 걸 대행해 주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바로 세계화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 이제는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됐어요. 또 금융의 세계화. 그 난공불락의 중국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 소련은 망해버렸고 지금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예, 바로 대통령을 뽑은 선거제도를 차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금융도 미국과 유럽,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WTO에 들어가 있다. 또 세계화는 문화를 서로 공유합니다.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기도 했고, 우리는 과거에 미국의 팝을 들으면서 자유를 느끼고 청바지를 느끼면서 보면서 우리도 저런 청바지 입고 다니는 나라가 되고 싶다.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계화의 물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과 집단, 기업과 나라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 힘의 분배가 트랜스퍼하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아래로 다운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예전에는 고급 고위 대작들이나 귀족들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BTS 노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가 유행인데 아파트 듣고 있으면
윤수일을 생각하면 옛날 사람이고 로제를 생각하면 젊은 층이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세대를 넘어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외교란 뭐냐? 바로 도시외교 출발점이 이 공공외교도 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공공외교는 예전엔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가 상대방의 대중들, 여러분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그게 더 큰 힘이 되고요. 또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해외에 가서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공공외교의 뜻입니다. Public Diplomacy, 공공을 상대로 우리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브랜드화하고 하면서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게 힘의 아까 얘기했지만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사이드 이펙트로 우리의 이익을 찾는다는 것이지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 피스 빌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소프트 파워라는 논리가 조셉 나이 교수, 이건 잘 아실 거예요. 하버드대 교수 계시지만 바로 신자유주의 정치학자입니다. 바로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소프트 파워, 문화적 힘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서 우리 국가 이익도 챙기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서로와 외교적 관계도 맺을 수 있는 네트워킹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전통 외교와 공공 외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대사가 가서 내지는 대통령이 가서 외교를 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그 상대방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외교도 하고요. 또 BTS가 가서 유엔에 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죠? 평화를 위해서. 바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외교를 한다. 이게 바로 공공외교의 가치입니다. 자, 과거에는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힘으로만 다 할 수 없다. 물론 힘이 중요하죠. 하드 파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글로벌 안보 위기에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종결이 될 거예요. 그 위에는 이 글로벌리제이션은, 글로벌화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 한 축이 AI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문화의 소통이죠. 자, 뭐 요즘 알겠지만 첫 번째 공공외교를 시작한 것은 에드워드 모로우 공공외교센터가 미국에서 생기면서 이 공공외교 말이 일본 명사화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죠.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바로 공공외교에 섞어서 해외에 전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 영화를 보면서 미국의 자유를 느꼈죠. 락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뭘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바로 미국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세계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와 개인의 가치입니다. 21세기 또 신공공외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는 국가만이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청년이 주체가 돼서 외교를 할 수 있고 제주, 도시가 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우리에게만 생소할 뿐이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해왔던 거죠. 우리 너무 중앙정부의 가치에 눌려 있었죠. 과거에 조선 왕조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모든 걸 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치됐다고 한다면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도시국가들이 정치를 했고 외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50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국가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생김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고 2016년부터 공공외교법이 채택됨에 따라서 도시가,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외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참여민주주의인데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퍼뜨리는 게 나라의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까 기준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평화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외교는 바로 시티 디플로마시라는 지방 분권의 개념에서 출발했고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나온 용어들이에요. 자, 이러면서 바로 지방 도시 외교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이 21세기 들어와서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쟁 중에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도 국가와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장단체와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개념이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정보통신과 기술력의 확대이고 발전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기를 만들 수 있죠. 유튜브 보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도시 외교가 중요하고 평화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 지자체들이 성장했고, 여러분의 제주, 특히 평화의 섬이 바로 이런 가치 속에서 태어났다 볼 수 있겠고요. 지방외교도 만약 요즘 지방외교를 쓰냐 도시외교를 쓰냐, 그런 뭐 용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외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분명히 평화의 가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제주의 도시 외교를 보면 바로 평화의 섬이 왜 됐느냐, 이게 바로 평화의 가치 때문이다. 바로 평화의 브랜드를 이 제주가 담고 있고요. 바로 소국적 평화, 적국적 평화, 어려운 용어가 되겠지만 소국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보통 소국적 평화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잠시 전쟁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바로 남북한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휴전협정 1953년 이후에 휴전협정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단지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걸 적극적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피스 빌딩, 제도적인 평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게 바로 제주다. 이런 가치가 바로 아까 사회자 김형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으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청년 진출을 위해서, 그럼 우리 학생들이 막 물어봐요. 국제관계학과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도시외교 배우면 뭐합니까? 이게 되게 황당한 질문을 하는데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도시외교는 바로 글로벌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NGO들이 바로 도시외교, 또 피스빌딩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외교를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얘기가 그린피스라든지 세계 야생 동물 보호 기금 등이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들도 여러 가지 NGO들이 있고요. 바로 대표적인 게 유엔도 있고, 유엔도 바로 평화를 위한 곳이고, 유엔 에스카프는 바로 개발 협력, 개발 국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기구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함에 따라서 바로 평화의 가치를 느끼고, 또 지방 정부가 각각의 힘을 가짐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외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국제 엠네스티라든지 뭐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고, 그린피스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구의 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한국은 또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이 이런 공부 열심히 하시면 또 공공기관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런 가치들을 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뭐 제가 있었던 통일연구원, 또 김일기 박사님 계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뭐 국립외교원,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국립외교원, 또 국방연구원 등등 여러 가지 정책기관들이 있다. 이걸 피스빌딩을 위해 존재하는 곳들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제주에 있는 곳이 제주국제평화센터입니다. 유엔 산하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요. 평화의 섬 제주를 보다 더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코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이카도 정부기관으로서, 산하기관으로서 우리 평화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국제교류재단 KF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여기 제주에 있습니까? 그죠? 본사가 여기 제주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국제 평화, 피스빌딩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핵심으로 전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짧게 15분 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우리의 가치는 뭘까? 보편적 가치는 뭘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여러분 청년의 가치, 글로벌 진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지식이 전 세계로 갈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느끼셔야 된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권위와 자유, 바로 자유가 중요하고, 권위주의보다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우선된 평화를 주장하는 여러분의 가치가 전 세계로 흘러나갈 때 우리의 국익도 증진되고, 또 그중에 바로 지방 소멸 시대에 제주가 가는 가치는 특별하다. 평화라는 가치를 처음으로 구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큰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뒤에 또 선생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제주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나중에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선생님 말씀 듣고 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관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공공외교란 정부가 하는 외교가 아니고
타국의 국민, 퍼블릭에게 자국의 매력을 통해서 우리 편을 만드는 거죠. 공공외교를 소개해 주셨고, 바로 그런 중심에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외교의 궁극적 목적은 피스빌딩에 있다. 결국은 평화 구축하는 것이고, 바로 이 제주는 앞서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평화의 섬으로 2006년에 이미 지정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제주는 글로벌 평화의 섬으로서 또 성장해야 되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는 논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분께 전반적 흐름을 잡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홍석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를 선택해 주셨어요. 김소연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꾸준히 제주도청과 협력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로, 젊은 목소리로 제주 외교의 방향성을 꾸준히 이렇게 재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주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시외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은 성공적인 도시 전략을 위해서는 로컬 브랜딩이라는 용어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그 매력이 바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MZ세대, 바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젤파 세대라고 하기도 하죠. MZ세대의 도시 브랜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소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저 아직 박사 아니고요. 박사 수료생입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이라서. 네,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자문위원회에서 국제교류 지원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가연실 공동대표 김소연입니다. 그간 제가 국제사회나 국제교류 아니면 외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쌓아왔던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가볍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서 여기 계신 제주 청년분들이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아카데믹한 도시외교에 대한 거리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광의의 도시외교 활동과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살면서 여러분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주를 하셨거나 업무적인 이유로 방문해 본 지역들 중에서 섬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육로를 통해서 접근했던 지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섬들이 존재하지만 유엔이 제시하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들을 추려보면 100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태 지역은 그 중에서도 최소 30만 개 이상의 섬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섬들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 행정지역으로 분류되는 섬은 1만여 개, 다시 그 중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직접 외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섬은 2천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떠올렸던 경험 속에 있는 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되었다는 물리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발표를 듣고 계시는 청년분들께서 도서지역의 도시외교 참여 방법 중에서 전문 공직자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혹은 학술단체에 소속되어 외교를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립된 섬에서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항만이나 항공 등 교통의 편의를 확대하는 물리적인 방법과 온라인 통신, 디지털 등의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자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다양한 루트를 제시해 줍니다. 정치나 외교, 외국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학력과 전공,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고서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세계 시민들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현황과 가치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외교 현황과 디지털 외교의 잠재력은 어떠한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14개국의 28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고 18여 개의 국제기구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국제교류지원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협약이나 협정들, 인적 물적 교류, 문화 행사들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디벨롭하는 합의체입니다. 국제교류지원자문위원회가 속한 제주도 평화국제교육과나 이 세션을 기획해 주신 도청 청년 정책 담당관의 정책들 중에서 디지털 외교에 잠재력을 지닌 정책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가장 밑에서 보이는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이 두 줄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정책입니다. 소개드린 외교 정책들 중에서 디지털 외교에 부합하는 정책들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기사는 제주 평화국제교육과에서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을 전시하고 외교부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사진이라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외교부로부터 공공외교 우수 협업상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진 전시도 외교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여러분께 제시드리고 디지털 도시 외교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어렵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글로컬리제이션, 이걸 한국어로 말하면 세방화인데요. 지금 세계는 세계화 시대를 지나서 세방화 시대에 도래했다고 하는데 세방화를 쉽게 이해하려면 맥도날드에 있는 불고기 버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된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이 지역 맞춤형 메뉴를 출시한 현지화 마케팅 전략이 바로 세계의 지역화, 지역의 세계화로 대표될 수 있는 글로컬리제이션 사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외교 영역으로 가져왔을 때 지역 사회에 도시 외교는 지역 정체성과 특수성 또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세계 시민의 보편적 가치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MZ세대 청년들이 도시 외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도시 외교는 국가 규모의 정적인 외교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사실 보다 유연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 외교 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제기구 같은 공식적인 기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시민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수혜자 혹은 주체로서 직접 도시 외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전 같은 예술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소개드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크리에이터 활동과 같은 내용들, 사회과학, 인문 분야, 지식기술 산업, 체육 활동이나 뷰티, 특산품, 자원, 음식 등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간 제주도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요. 도서 지역의 국제교류를 위해서 올해 4월에는 섬을 잇다라는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코비드 사태를 기점으로는 여느 지자체처럼 도내 유관기관에 AR, VR 컨텐츠를 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픈 시점부터 지금까지 박물관이나 민속촌보다는 포도호텔이나 빛의 벙커 같은 개인 사업장이 훨씬 전시 수요가 높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죠. 한 달 전 서울시에서 55억을 들여서 제작했던 서울시청 메타버스를 종료한 것과 대비되게 제주도는 올해 제주 4.3 유적지 메타버스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현재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메타버스는 외교 분야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매년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참여하는 우수 사례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제주도정이 지자체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된다면 외교부 사례처럼 제주 청년들의 커리어를 향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챌린지를 활용하거나 재생산해서 제주를 알리는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틱톡, 쇼츠, 릴스를 통해서 동시에 붐을 일으켰던 국기 챌린지는 국가 정책에 따라 기획적으로
확산됐던 게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컨텐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기감이 됩니다. 또 지역 밀착형 크리에이터들도 도시외교와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가치를 홍보하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확대하면서 세계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도시외교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NFT에 대해서 제주도정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수 사례로 소개드리고 싶은 창원시의 사례는 2023년부터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NFT 아트 전시회를 개최하고 당선자들의 작품을 문자 그대로 대체 불가 토큰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지역 화폐를 NFT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 형식으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지자체 사례를 감안했을 때 현재 디지털 외교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은 지역 정체성이나 문화 가치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 만족할 것인지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탈바꿈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한국에도 이제 애플 비전이 출시되었는데 보이는 사진에 잠깐 아까 지나갔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양쪽에 색이 다른 안경을 쓰고 3D 화면을 보고 있죠. 하지만 애플 비전이라는 가상현실 기기가 출현하면서 지금이야 뭐 무겁고 둔탁하다, 적응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있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로 올라가 보면 커다란 이 벽돌 전화기가 지금의 얇은 스마트폰으로 반전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려 보면 머지않아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이나 몰입형 공간감각 서비스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방화 시대에 제주 청년들이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지역의 가치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외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시외교 현황과 디지털 외교의 서비스와 허화실, 반면에 청년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일부 콘텐츠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취향과 역량에 따른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환기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했던 온라인 디지털 창구가 아니더라도 도시외교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자리에 부담 없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숲, 심즈,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이나 각종 소셜 네트워크 500만 원이 넘는 애플 비전처럼 가상현실 기기에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그동안 혈세를 투자한 지역사회 디지털 도시외교에는 왜 그토록 미온적이었을까요? 그간 여러분을 설레고 즐겁게 했던 디지털 경험들을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들의 안목을 지역 공동체와 국제사회의 가치와 결합해 나간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매력적인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발표가 도시외교에 대한 청년들의 무거운 아카데믹한 이해와 글로벌 진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내려놓는데 한켠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자문위원 김소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연결된 섬이다. 어떻게요? 디지털로 연결하시겠다는 다양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스타 각으로 잡아주시라는 강한 어조 속에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개념이 요즘 뭐 여러 군데서 화두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글로컬리제이션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플러스 여러분 뱅뱅 클릭권청 아시죠? 이 클릭을 플러스해서 과도한 아메리카화, 과도한 세계화 전략이 또는 그 지역의 로컬리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신조 개념으로서 글로컬리제이션의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주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느껴질 수 있고 이와 같은 디지털 전략을 통해서 사용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재밌게 뭐 4.3을 또 메타버스화 한다든지 또는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여러분 NFT가 나중에 비트코인처럼 성장해야 될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저희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외교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비자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반드시 뭘 내셔야 됩니까? 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비자를 공짜로 발급해 주진 않죠. 한중 수교가 형성된 지가 30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막 개방되던 시기에 제가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의 링보, 영파라는 지역에 보타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해안가를 가니까 심청처럼 생긴 상이 크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이 우리나라 쪽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이고 한국에서는 서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길래 뭐지라고 해서 한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히 여러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곡송군의 심청사라가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종합해 보면 전라남도 곡송군에 있던 심청이 흔히 말하는 심청전에 나눈 임당수의 제사를 위해서 팔려갔는데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링보, 영파라는 지역에서는 동상을 만들어 놓았고 이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대항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멜이 자유롭게 넘어왔고 우리도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완도라는 섬에서 아세아를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물론 국가의 부름이지만 명나라 때 아프리카까지 건너갔습니다. 이게 해양의 시대인데 육로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바로 베스팔레니아 이후에 영토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명확하게 국경을 만들어 놓고 이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비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유럽이 EU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배경은 바로 그 도시 외교의 힘이거든요. 도시와 도시 사이 연계돼서 그 국가보다는 지방이 먼저 외교적 중심에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주도가 시도하는 디지털 전략은 굉장히 연결된 섬을 넘어서는 또 다른 연결된 세계로 이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김소연 선생님의 발표는 굉장히 여러분께 중요한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도전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선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디베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토론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어떤 견해를 갖는지 또 발표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약간씩 또 토론자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첫 번째 우리 홍석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저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린다면 주로 이제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또 도시외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피스빌딩, 도시외교의 본질 목표가 피스빌딩에 있는데 이걸 어떤 맥락을 볼 것이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 김일기 박사님께서 또 국가적 관점에서 지방외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도시외교는 또 어떤 시각을 볼 것이냐는 좀 보완적이면서도 또 색다른 시각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도시외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앉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제주도는 덥고 따뜻해요. 그리고 또 여기 앉으니까 저 불빛이 그래도 제 인물이 그나마 괜찮은데 자꾸 비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까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제가 여기 앉아서 보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쭉 여러분 방청객을 보니까 주로 중심에 우리 저기 기자님들인가 그리고 방청객들이 여성 방청객들이 주로 가운데 중심에 앉아 있고 주변으로 갈수록 남성분들이 주로 이렇게 앉아요.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여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남성들이 주변으로 밀려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세상이 제자리를 잡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여기 앉으니까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기분 좋게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2시 30분부터 시작하잖아요. 식사하고 가장 졸릴 시간입니다. 가장 졸릴 시간인데 내용도 가장 무거운 뭐 지방외교, 공공외교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세션이 제주도에서 준비한 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 지방외교, 그다음에 도시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있고 잘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주도가 지방외교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건 저도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방외교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션을 마련했고, 다른 세션은 민간 세션에게 좋은 시간을 양보하고 제주도가 가장 졸리는 시간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래도 여러분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의 도시외교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도시외교를 전개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선도적,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외교라는 건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분리되는 국가 단위에서 외교를 추진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도시외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들어선 개념들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일종의 대한민국이 같은 영토지만 육지와 분리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어떤 도시 단위, 국가 단위 뭐 이런 그런 형태로서 외교를 추진하기에는 가장 좋은 단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외교도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제 지방 외교도를 보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점 뭐냐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러 방면에서 지방 외교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가졌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의 모델로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도시 외교, 지방 외교의 하나의 이 제주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업별로 어떤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보고 학습하고 그리고 따라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까지 좀 더 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이제 그 결론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홍석훈 박사님과 관련 그 논문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이 도시외교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화하고 지방화하고 이 정점에서 교착점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외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외교가 중요한 것, 또 지방 외교가 중요한 것은 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문제 있을 때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커다란 경제적 문제 또는 안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지방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방 외교라는 건 아까 호석훈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공공 외교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외교이기 때문에 문화, 사회 이런 부분에 이제 특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외교가 좀 안 좋았을 때 그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의 이제 도시 외교 방향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지방 외교는 중앙 외교와는 다르게 이 민간과의 협력 확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방 외교를 추진하지만 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는 NGO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이 어떻게 보면 도시 외교의 어떤 핵심적인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외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방 단위에서 하나의 도시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외교를 활용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가상 세계하고 온라인 세계, 오프라인 세계, 가상 세계, 현실 세계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개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잖아요. 제가 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지만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놨으면 하는 생각이 아침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왜 팔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고 AI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SNS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가상화폐도 나왔고 가상세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과 구분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지만 굳이 우리가 외교, 도시 외교를 전개하는데 지방 외교를 전개하는데 우리 또 살아가는데 이 구분이 정확히 나타날까라는 게 저의 요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구분보다는 하나가 통합되고 융합되고 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지방 외교나 도시 외교가 꼭 이 오프라인과 그리고 온라인을 구분해서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주도의 도시 외교와 관련돼서 많이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 제주라는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도시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BTS도 그렇고 최근에 블랙핑크도 그렇고 로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화도 오징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광고에도 나오지만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제주도만의 브랜드를 지금 잘 어떤 평화섬이라는 제주도의 브랜드 또 평화라는 브랜드 제주 자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브랜드를 좀 더 강화시키고 전 세계에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도시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주제에도 계속 나오지만 청년이 참여하는 지방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청년이 참여하지만 이 청년이 글로벌로 나가기도 하고 또 글로벌에 있는 청년들이 제주로도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더 구축하는데 제주도가 좀 더 힘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같이 여러분 기왕에 우리 김명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김에 여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사실은 특별 세션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청의 청년정책국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 기획을 이 세션을 같이 좀 가닥을 잡아주셨고 여러분들이 미래 우리 제주 청년들을 미래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들께 온라인에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고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나눠주시는 것도 좀 신음 페이지가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감사의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 딸 둘 가진 아빠입니다. 여성이 중심이 된 세계가 왔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미래, 분명히 달라진 세계가 돌아오고 있다. 뭐 이제 변하는 미래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잡고 있고 이제 저는 앞에서 디지털 얘기하길래 사이버 안보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안보도 사이버입니다. 이제 외교도 디지털이고요. 이제 우주와 해양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선이 이미 이제 IOS에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화성에 곧 여러분 세대는 반드시 우주 여행을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세대는 간신히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화성 갈래 금성 갈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변하는 세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하는 세계의 지역의 역할, 특히 굉장히 마지막에 이 제주의 청년이 글로벌로 그리고 글로벌이 제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임금은 일본이 더 비싸고 한국이 조금 더 조건이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더 나쁜데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어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쓰고 있고요.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급여 조건이 조금 더 나쁘더라도 한국으로 가겠다고 지금 현장에서는 비자 발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제주만에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앞에 이제 우리 김소영 선생님께서 이제 제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점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청년들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새롭게 변화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김소영 선생님의 어떤 제주의 시각을 그동안 선배로서 그동안 또 여러분의 선배로서 오랫동안 제주 지역에서 제주의 도시 외교, 도시 네트워크
이제 국제정책 관점에서 연구해 오시고 현장에서 이제는 몸으로 뛰고 계시는 우리 고경민 박사님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문에 있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고경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두 번째 발제문에 대한 일종의 지정 토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반적으로 제주의 지방외교 내지는 도시외교와 관련된 짤막한 소견을 좀 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소연 선생님의 발제문은 이 제주의 도시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발표자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이라는 방식을 통한 도시외교의 활성화 그리고 MZ세대 청년의 참여 이런 측면에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여러 측면에서 공감이 가고 또 방법론적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인 이런 효과성을 전제로 한 지원이었다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도가 아까 김일기 박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도시외교, 지방외교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비교적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정책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느냐. 저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5년마다 이 최상위 계획으로 잡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면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교류 관련된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주도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이른바 도시외교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폭을 넓혀서 보면 이 도시외교, 지방외교 관련된 정책들이고 그게 이미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제주도가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2006년도니까 이제 곧 내년이 2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거의 동일한 정책들을 쭉 추진해 오다 보니까 거의 종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전환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제주가 이 도시외교 정책으로 더 나아가서는 제주 청년들이 글로벌을 진출할 수 있는 정책들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은 이미 시작됐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과연 제주도가 이 글로벌로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성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한정된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지대했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아마 그 핵심은 인구 절벽일 거고 또 이게 지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일 겁니다. 어찌 보면 섭섭할 수도 있죠. 이걸 청년을 마치 무슨 수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청년들이 과연 이 지방에서 어떤 역할들을 이제 했을 때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재생되고 또 인구의 절벽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대한 인식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도시외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답 중에 하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관점에서 제주의 도시외교 사업들,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로컬하면은 일반적으로 지방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에서는 현지의 어떤 특유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역의 어떤 특성,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로컬, 이
제주의 어떤 정체성과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활동들을 청년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가 가장 그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갖고 나갈 컨텐츠가 과연 뭘까요? 저는 그게 우리가 청년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대부분 다 유학을 간다든지 뭔가 해외 취업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정체성, 특성 이런 것들을 무장해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나아가서 활동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소득을 창출하기도 하고 지역을 재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활성화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여러 답 중에 하나는 이 로컬이 가지고 있는, 제주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잘 활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갈 것인가,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아까 도시외교, 지방외교 얘기하지만 왜 지방이 도시외교, 지방외교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왜냐하면 제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국의 1%입니다. 인구, 면적 1% 안 넘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1%입니다. 그 얘기는 총체적인 제주의 역량은 전국의 1%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근데 이 1%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앙정부만 바라보면서 예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더 넓은 시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컬의 자원과 정체성을 활용해서 글로벌하게 날아가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고, 그게 정책적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로컬라이제이션에 기반한 도시 외교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 요새 많은 정책들이, 글로컬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이 된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30, 이게 5년간 1천억씩 지역의 10대 대학을 선정해서 주는 이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컬 골목 상권을 육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미 글로컬 관광도시 지정 사업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시민교육 분야에서도 글로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담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들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로컬 안에서.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들 다 저보다 훨씬 더 다 잘 아시겠지만은 로컬이 부상한 지 이제 한참이 돼가지고 이제 경리단길, 망리단길 이런 것들이 다 로컬 자원과 자산을 길과 연결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힙치로, 또 연트럴파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그 기반은 제가 보기에는 또 올레길이 그런 역할을 또 톡톡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덧붙여서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명리단길 이런 것처럼 우리 제주 안에 어떤 가치 있는 자원들이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업화하고 자원화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과연 그걸 누가 하겠냐. 저는 물론 공공에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주체가 바로 청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이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리고 그걸 하나로 잘 엮어서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결국 이 얘기는 제주도가 여러 가지 도시외교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략도 있고 방법도 있고 하지만 사실 가지고 나갈 컨텐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컨텐츠, 도시외교가 지향해야 될, 나아가야 될 컨텐츠로서의 그 역량 구축은 바로 청년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도시외교의 핵심 주제는 컨텐츠가 아니겠느냐라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 토론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막 열변을 토하십니다. 가슴이 저도 아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이란 게 그냥 지방이 아니고 고유성을 갖는 것이다.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 전략을 위해서는 우리 제주의 고유성을 발굴해 가야 되는데, 내년이 제주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이 돌아오는 해라서 더욱더 아마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시간을 얻어가지고 도시 경쟁력, 결국은 외교의 목적은 자기 지역에 있는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논점인 것 같고요. 자, 기다렸습니다. 제가 혹시 부모님이 연결되어 계시면 맹맞을 것 같은데, 지성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소개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요, 직접 소개해 주시고 인사 직접 부탁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성님, 여러분의 서포터즈 같은 입장에 서 계신데요, 토론 같이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세기에 제주에서 태어나고 21세기에 제주에서 자라고, 지금 이 토론, 우리 포럼의 주제인 청년이 되자마자 제주를 떠나고 다시 제주를 온 제주도민 김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주도민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뭐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조금 쓴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제가 이 귀한 기회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토론 너무 유익하게 다 듣고 있는데, 사실 이 제주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제주가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2024년 3월에 24년 만에 제주도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20대 청년이 가장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 서포터즈 분들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 탈제주라는 밈이 이제 단어가 형성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제주에 있던 청년들은 어느 도시로 갔을까요? 수도권, 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거의 절반이 갔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다 동의하는 바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당연히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한다 치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청년의 인구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를 찾아봤는데요.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대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유명한 빵집, 빵이 맛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네, 대전은 과학과 기술의 도시라고 합니다. 아마 이견이 있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대전은 과학과 기술의 도시가 되어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인프라로 찾았는데요. 기초과학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 대전은 우리가 절대로 비동의할 수 없는 정말 그냥 과학 수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제주를 떠나서 5, 6년 정도 대전에서 살았고요. 대전이란 도시가 저한테는 연고가 없었지만, 저는 대전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 꿈을 이룰 수 있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연구 인프라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가 청년들이 좀 어쨌든 유출이 되지 않고 남아있어야 이러한 공공외교, 도시외교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전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어떠한 정체성이 분명한데, 제주는 어떠한 정체성이 갖고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평화의 섬 제주, 환경 제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는데, 아까 우리 연사님들, 패널님들 말씀에 정말 동의했던 게, 이제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났고 과연 우리 제주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제주가 환경 보호와 평화의 섬이야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환경 오염이라는 것을 공부하려면 제주에 가야 돼. 나는 어떠한 자연 기술을 보려면 제주에 가야만 해. 즉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것들은 왜 제주여야만 하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하거나 대회에 나가려면은 흔히 말하는 육지로 갔어야 됐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한 가지,
육지에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타 지역에 계신 이제 고등학생들이 제주에 왔던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자연에서 이제 기술과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로 와요. 왜냐하면 제주의 이 자연 환경이 너무 신기하다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나는 화산 지형의 원리가 너무 궁금해. 난 이걸 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제주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명확한 정체성을 먼저 저희가 정립을 하고 그 정체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경제적인 자원이나 이런 물질적인 자원이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외교라는 어떠한 플랫폼을 더 가미해서 그 공공외교를 하는 주역들이 청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솔직하지만 부끄럽게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주를 떠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 제주를 떠나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를 했지만 결국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였어요. 제주가 갖고 있는 매력도가 정말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제주가 계속 빛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의 방증은 지금 오늘 우리 만난 이 청년 서포터즈 선생님들, 우리 대학생 분들이 내년에도, 그럼 내년이 아니면 10년 후에도 나는 나의 꿈과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주를 와야 해. 그래서 제주에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 포럼과 또 제주가 이러한 공공외교나 도시외교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를 노잼 도시로 만들죠. 그래서 대전처럼 되게요. 제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제주에 하는가? 우리가 왜 제주로 와야 돼? 왜 여기서 살아야 돼? 지속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제주 떠나세요. 이게 안 생기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우리가 무거운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도시외교, 국가전략, 미래세계, 커넥티드 월,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것은 제주라는 우리의 고유성, 우리 고경민 박사님이 말씀하신 로컬이 아닌 고유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 학술적으로는 아이덴티티입니다. 평화의 섬을 노래했는데 평화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호텔방에만 평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할 것이냐. 한라산이 우리에게 뭘 줄 것이고 한라봉이 뭘 줄 것이냐. 우리 안에 이제 다시 찾아야 되는데 저희 기성세대는 이걸 찾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고요. 청년 세대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야 되고 누군가 활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저희 시대는 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현님의 이런 열정 어린 표현이나 또 그동안 현장에 계셨던 고경민 박사님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융해돼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새롭게 간다면 분명히 제주의 또 미래는 밝을 것이다. 왜요?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2047년 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47%가 감소합니다. 46%가 감소를 해요. 정확히.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적은 세종시 16만 명 증가 추계 예측입니다. 전국이 46%를 감소하는데 유일하게 16%만 감소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무슨 얘기 되십니까? 감소폭이 작다는 겁니다. 이걸 0으로만 만들어도 이건 자연 추계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회 경제적 추계가 플러스 된다면 환경 변화가 생긴다면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 핵심이 청년 정책에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지고 그 한 방향으로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통해서 외교와 우리가 세계로 세계가 우리로 라는 관점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쫓겨서 청중들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그동안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제였는데 같이 잘 풀어주시고 또 협의해 주신 우리 발표자와 토론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청년의 글로벌 진출, 제주의 도시외교라는 주제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세션을 맡아주신 우리 김형수 자장님과 발표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